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이번엔 방문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나서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포장하는데 왜 수수료? 이젠 그냥 직접 전화해야겠다. 안 되겠다. 책자 시대로 돌아가자. 아니, 포장 주문은 내 발로 직접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건데 수수료를 받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요. 알고 보니 포장 중개 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게 사장님들께 부과되는 거라고 합니다. 작년 7월 배달의 민족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3% 인상했고요. 여기에 올해 4월부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기존 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큰데 무슨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고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자 배민도 슬슬 눈치를 봤는데요. 우선 배달비 중개 수수료에선 한 발 양보하며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매출액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상위 업체는 7.8%, 하위 업체는 최저 2%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죠. 물론 이 차등 수수료 정책이 하루 매출 9만 원만 넘어도 매출 상위 35%에 들어가 하나만한 정책이라며 가게 사장님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이런 배민이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수료가 바로 포장 중개 수수료입니다. 포장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게 가서 음식 가져갈게요 이렇게 주문만 해도 가게 사장님은 배민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수수료율도 6.8%로 배달 수수료만큼이나 부담되는 입장.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정산 수수료라고 정산할 때 금액의 3.3%를 따로 떼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6.8%지 정산 수수료까지 더하면 포장을 했는데도 음식값의 10%가 넘는 수수료를 배민에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배달의 민족이 내놓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2020년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포장 주문만으로는 이윤 창출이 되지 않아 그동안 포장 서비스 성장이 더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연간 300억 원을 투자해서 고객 할인 혜택 등 포장 관련 서비스 성장에 확 집중하겠다는 거죠. 가게 사장님들도 그러면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할 부담이 줄기 때문에 가게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동안 안 봤던 걸 왜 또 굳이 또 솔직히 음식하고 장사하는 건 저인데 10몇 프로 남아요. 15% 정도? 근데 광고만 내주는데 10%를 넘게 가져가잖아요. 그 좀 뭔가 아이러니한 방식인 것 같아서. 아니 사실 내가 직접 가서 음식을 찾아오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내라고 하지 싶다가도 내가 아니라 가게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음식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재료비를 좀 아껴야 되니까 음식 퀄리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포장 중개 수수료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싸지면은 최소 주문 금액 같은 것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 시켜 먹을 때는 더더욱 망설이게 되겠죠. 물론 배민에 앞서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배달앱도 있습니다. 이미 요기요는 7.7%, 공공배달앱은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배달의 민족 수수료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배민의 포장 수수료 부과 결정은 경쟁 플랫폼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민의 시장 점유율, 소비자와 점주가 기대하는 부분에 최근 경제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중개 수수료 결정에 동종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실제로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는 이때다 싶었는지 앞으로 1년 동안 포장 중개 수수료를 계속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민의 포장 주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익 확보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탈이나 브랜드 신뢰도 하락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민을 비롯한 배달업계는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은 포장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대형마트 간 적 있으신가요? 반값 한우 등 초특가 세일엔 이렇게 사람이 몰리기도 하지만요. 마트가 더 비싸던데? 쿠팡이 편함. 주변 보면 마트 안 간 지 오래됐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빠르게 몸집을 줄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다는 대형마트와 다르게 이곳만은 예외라고 합니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죠. 코스트코입니다.
미국장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코스트코 주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단적으로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서만 30%나 빠졌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트코 주가는 5% 올랐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로 상승세라는 넷플릭스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인데 이쯤 되니 거물 투자자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코스트코 주식 19만 주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1983년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연 코스트코는 창고형 할인점의 시초로 알려진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코스트코가 됐는데요. 짐 시네갈 창업주와 크레이그 제리넥 CEO를 거쳐 지게차 운전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 론 바크리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매장 수만 800곳이 넘고요. 연매출은 360조 원 수준, 40여 년 사이 덩치가 무려 26배나 커졌는데요. 코스트코가 이처럼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8년째 거주하고 있는 교빈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제 코스트코를 보면은 퀄리티를 먼저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제 질이 나쁜 거를 안 팔아요. 안 팔기 때문에 가격이 어쩔 때는 다른 데보다 뭐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트코에서는 이제 소고기 같은 거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딴 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속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거는 있죠. 코스트코의 경우 취급하는 상품 가지수가 4,000개 정도, 미국 월마트의 3% 수준에 불과한데요. 상품 수를 줄이는 대신 진짜 좋은 것만 대량으로 싸게 사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커클랜드 시그니처, 세제부터 화장지, 각종 먹거리까지 코스트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PB 상품이라고 부르는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인데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매출만 놓고 단순히 비교해보면 코카콜라보다도 돈을 잘 버는 겁니다. 저 항상 가서 사는 거는 계란 사고 컬클랜드 계란 있고 그리고 우유, 컬클랜드 우유 있고 그리고 휴지, 컬클랜드 휴지 있고 그리고 물 같은 거, 병물 같은 거, 컬클랜드 거 항상 온라인이 잘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존보다 확실히 훨씬 더 싸요. 코스트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결같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는 비결은 낮은 마진율에 있습니다. 마진율은 제품을 팔았을 때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마진율이 24에서 30%인 반면 코스트코는 최대 15%입니다. 마진율 15%를 넘기지 말라는 코스트코 창업자의 원칙이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그 매장의 구성이 단순하고 제품 품목수도 한정적이고 굉장히 그 소비자 가치에만 몰두하는 그런 어떤 영업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이런 정직한 아주 그 최소한의 마진을 받음으로써 납품업체들이 가장 최고의 제품을 납품하게끔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선순환 구조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아서는 남는 게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죠? 광고나 마케팅도 거의 안 하는 코스트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바로 연회비입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미국, 캐나다를 기준으로 일반 회원권은 $65, 적립 혜택이 큰 회원권은 $130인데요. 전 세계 기준 회원 수가 약 1억 3,700만 명,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 회비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회원권을 재가입하는 갱신율 또한 꾸준하게 90%를 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 코스트코가 7년 만에 미국과 캐나다 연회비를 8% 넘게 인상했지만 고객 이탈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코스트코 환불이 최고예요. 코스트코는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나 이거 싫다 그러면은 다 리턴 받아주고 심지어 먹는 것도 한 입 먹어보고 맛없다 그러면은 리턴을 다 받아줘요. 무조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드넓은 면적에 높은 천장, 코스트코 특유의 매장 인테리어는 손님들로 하여금 천천히 쇼핑해도 된다는 여유로움을 주는데요. 휴지, 생수 같은 생필품은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세일 상품은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손님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상품 경쟁력과 함께 쇼핑 경험을 중시하도록 한 전략이 높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진 건데요. 미국 코스트코가 핫도그와 음료 세트를 $1.5에 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5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주유소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주유소 가면 항상 줄이 엄청 길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비싸거든요. 주변에서 가장 싸고 그리고 품질도 좋아요. 기름 넣고 장 보고 딱 와요. 코스트코는 한국에서도 연간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잘 나가지만 다만 최근 한국만 연회비를 2자릿수 인상하거나 회원권 탈퇴를 어렵게 해 공정위 제재를 받는 등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 같은
같은 국내 창고형 할인점의 거센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상권에서 어차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매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갖고 갈 수 있다. 충성도가 어느 업체보다도 높다. 이탈은 거의 없지 않을까. 트럼프가 촉발시킨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물가가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는 상황. 코스트코는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톡 쏘는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탄산음료, 피자나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엔 꼭 짝꿍 포지션으로 함께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1위에도 오를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 속에서도 최소 연평균 4%씩 꾸준히 성장하면서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탄산음료. 게다가 요즘엔 칼로리를 확 낮춘 제로 탄산음료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폼 최고조인 상황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위기라고 합니다. 국내 음료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 바로 롯데칠성음료와 LG생활건강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인데요. 그런데 이 두 회사 최근 실적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4분기 음료 부문에서 80억 원 영업 손실을 냈는데 무려 10년 만에 적자라고 해요. 코카콜라 음료를 가지고 있는 LG생활건강도 음료 부문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2%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17년 만에 희망퇴직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회사들 이익이 쪼그라든 건 원재료값 상승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회사 영업이익의 효자 역할하던 탄산음료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매출은 1년 전보다 3% 감소했는데요. 2023년엔 6% 증가했던 걸 생각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코카콜라는 경쟁사 펩시가 제로 제품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면서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끄떡없던 탄산음료가 왜 요즘 잘 안 팔리냐? 우선 비싼 가격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설탕에 물 타서 파는데 그게 4,000원을 찍는 게 맞냐? 1+1 아니면 절대 안 마셔. 진짜 손이 가다가도 멈춘다. 기름 1리터보다 콜라 1리터가 더 비싸다. 이게 말이 되냐? 실제로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콜라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점포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두 기업의 탄산음료 1.5리터 제품은 평균 4,000원 안팎, 작은 캔은 2,000원 정도인데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리터당 1,650원 정도인 휘발유보다도 더 비쌀 정도니 부담없이 선뜻 집어들기 어렵다는 거죠. 또 최근 건강과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도 탄산음료 소비 감소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과 달리 탄산음료의 핵심 소비층이었던 젊은 세대가 이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한다는 당근마켓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보면 탄산음료 무료 나눔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음료 기업들도 부랴부랴 칼로리를 확 낮춘 제로 탄산음료를 내놨는데요. 건강 트렌드에 힘입어 이 시장 최근 5년 새 8배가 커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 탄산음료 역시 인공감미료 안정성 등 건강에 대한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서요. 이런 큰 성장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단언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천연 성분이 아닌 인공 합성 감미료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제로 음료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폭발적이었던 제로탄산 성장세가 최근 조금 주춤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로 시장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기라 그때는 저희가 매출이 막 3자릿수씩 증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 한 자릿수 성장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건강 트렌드가 음료 매출에 영향 주는 상황이 일부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닌 게요. 당함류가 높은 커피 믹스 시장도 매년 몸집이 작아지고 있고요.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채소 음료도 2012년 1조 원에 육박하던 시장 규모가 10년 새 반토막 가까이 됐는데요. 당류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멀리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료 기업들 요새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아예 음료를 찾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침체가 좀 있고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실질적으로 지갑이 많이 얇아졌어요. 가처분 소득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 일단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움츠러들고 그거에 연동돼서 식음료 회사들도 아무래도 내수 기준으로는 매출이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음료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마냥 손을 놓고만 있는 건 아닌데요. 건강 트렌드에 맞춰 단백질 음료 등 포트폴리오 확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해외로 시장을 넓히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K-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성장세인데요. 지난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셨던 탄산음료. 지금의 부진한 흐름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흐름인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달라지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앞으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음료 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장소가 침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핸드폰 하나로 이것저것 주문하지 않는 게 없는 요즘. 여러분은 그중 어떤 이커머스 즐겨 쓰시나요? 많은 어플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인데요. 이 원색의 알록달록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요. 아 너무 촌스럽다. 색임말 디자인 뭐야? 라고 하는 반면 누군가는 한눈에 내용 다 들어옴. 직관적이라 좋은데? 라는 반응인데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쿠팡 현직자는 주기적으로 대두되는 아젠다임. 근데 재밌는 건 저게 의도된 거라는 거지. 라며 의도된 구림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도대체 쿠팡은 왜 이런 디자인을 고수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 사실 업계에서도 재밌는 이슈거리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얘기죠. 이 색깔들이 이렇게 좀 원색 위주로 알록달록하게 쓰인 거 좀 느끼고 있고, 색깔 같은 것도 빨주노초파는 뭐 다 쓰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도 와글와글한 그런 느낌이 저도 들고 있거든요. 다른 이커머스 어플 보면요. 주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나의 핵심 색깔을 정하고요.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구분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쿠팡의 UI, 다른 이커머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전에 UX, UI, 요새 말들 많이 하지만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면요. UX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UI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게 되는 화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레스토랑에서 예약이 쉬웠는지, 직원이 친절했는지 등은 UX 관점, 메뉴판이 보기 쉬웠는지, 조명이 어둡진 않았는지 등 시각적인 건 UI 관점인 거죠. 엄연히 다르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교수님이 구매할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저희 집에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전체 페이지에서 상품들을 쭉 보고 검색을 이제 하고 결과가 나오고 하나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 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하고, 과정이 굉장히 짧다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역시나 이제 한 화면에 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하나가 서로 좀 싸우고 있는 듯한, 뭔가 이게 조화롭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그 배경 컬러도 통일시켜서 약간 좀 더 정리되어 보이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점이 여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상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면이 있죠. 그 밑으로 여러 쿠팡 플레이, 로켓 프레쉬, 로켓 직구 아이콘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배송 유형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조금 확 눈에 띄게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이 다 빨간색으로 가격을 표현을 하고요. 모든 상품들이 다 노란색 별점들이 붙어 있고,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히려 역효과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구매를 눌러보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만 빼가지고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너무 많이 생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간편하게 구매까지 도달할 수 있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묘하게 디자인 전공 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데 어쨌든 어플의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세련되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쿠팡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쿠팡이 이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쿠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국민 앱처럼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연령층의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쿠팡의 이런 디자인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보면 할인 가격들이 막 붙어 있고 문구들이 써 있고 뭐 전단지 같은 거 하고도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익숙하고 친근한 디자인이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이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한다고 해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넣고 절제해서 미니멀하게 디자인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용자층을 유입시키기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구린 디자인은 이제 의도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목적이 있었고 여러 계산을 통해 나온 디자인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많이 사용하길 원하는 목적에서 나온 현재의 쿠팡 UI. 그런데 이 쿠팡의 UI, 다크 패턴 논란도 많았습니다. 어플 곳곳에 디자인 장치를 설치해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건데요.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고요. 혜택 포기하기와 같은 감정적인 문구로 사용자의 결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에 대해 몇 분 내 주문 시 새벽 도착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시간적 압박을 주는 방식 또한 모두 다크 패턴에 해당하거든요.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재촉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해제를 한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해지 작업을 할 때 글자의 크기라든가 클릭하는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으면 소비자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지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소비자의 걱정을 증폭시켜서 해지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만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똑같은 한국 라면을 먹고 평온한 한국인 아내와 K 매운맛에 진땀을 흘리는 외국인 남편. 사실 이 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약 1000 정도로 풋고추보다 조금 덜 매운 수준인데요. 외국인에게는 기절할 듯한 매운맛이 한국인에게는 전혀 타격감 없는 모습. 어쩌면 익숙하기도 한데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매워야 맵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매운맛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음식 바로 신라면인데요. 왜 우리 음식점 가면 매운 정도를 설명할 때 신라면보다 덜 맵다, 신라면보다 더 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 신라면이 덜 매워졌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요즘 신라면 뭔가 달아짐. 어릴 땐 매웠는데 지금은 별로. 요새 하도 매운 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사람들이 강해진 건가? 아님 진짜 신라면이 맵기를 낮춘 건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오히려 스코빌 지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스코빌 지수는 맵기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낸 단위인데요. 고추에서 얼얼한 맛 내는 캡사이신의 양이 많을수록, 즉 매워질수록 수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캡사이신이 거의 없는 파프리카는 스코빌 지수가 0, 청양고추는 약 4000에서 12000, 순수한 캡사이신 자체는 약 1500만 정도죠. 어쨌든 사람들은 덜 맵다는데 스코빌 지수는 오히려 올랐다니 이거 좀 의아하죠? 그래서 농심에 물어봤는데요. 일단 앞서 본 스코빌 지수표가 공식적으로 농심에서 발표한 공식 수치는 아니지만 2017년 대대적인 리뉴얼 당시 기존 2900이었던 스코빌 지수가 3400으로 올라간 건 맞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 스코빌 지수는 왜 올렸냐? 소비자들이 더 강한 매운맛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조정했다고 해요. 그래, 신라면도 매운맛 정체성을 지켜야 하니 어쨌든 스코빌 지수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그럼 덜 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뭘까요?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라면업계 최초로 매운맛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었는데요. 당시 그야말로 눈물나게 매운맛의 신라면은 날개돋친 듯 팔리며 오랜 기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그만큼 소비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그 특유의 매운맛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고온을 감지하는 수용체 TRPV1이 활성화되는데요. TRPV1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단백질로 매운 음식을 계속 먹을수록 이 수용체의 민감도는 떨어진대요. 한마디로 매운맛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는 거죠. 또 여기에 신라면보다 더 매운 라면들의 등장도 한몫했는데요. 더 자극적인 매운맛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신라면은 예전만큼 맵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신라면이 뭐야? 매울 신자써서 신라면인데 다른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이제 맵지도 않단 말이야. 솔직히 말 보통 맛이잖아. 그래서 신라면이 스코빌 지수를 올리긴 했지만요. 타사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잖아요. 명색이 원조 매운맛 최강자인데 스코빌 지수 확 더 높일 수는 없었을까요? 눈에 확 띌 정도로 확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왜 갑자기 매워졌냐, 왜 맛이 바뀌었냐 라고 할 텐데 조금씩 이제 바꿔서 소비자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속성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급발진은 없는 걸로. 그리고 스코빌 지수는 고추류의 매운맛 정도만 측정할 수 있어서요. 라면 스프에는 고추뿐 아니라 마늘과 생강 등 매운맛 내는 원료가 다양한 만큼 스코빌 지수만으로는 얼마나 매운지에 대한 정도를 완전히 다 나타낼 수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더 매워진 라면을 먹고도 예전보다 덜 맵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니 한국인 맵기 내성 얼마나 강해진 건가 감이 안 올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매운맛 인플레가 라면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점점 더 매워지고 있다는데요. 한 식품회사는 이달 일반 배추김치보다 무려 30배 이상 매운 김치를 출시했고요. 참치 가공업체도 지난해 베트남 고추와 특제 소스를 넣어 기존 제품보다 2배 매운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엔 스코빌 지수가 불닭볶음면의 2배가 넘는 9,300짜리 과자까지 나왔죠. 소비자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름에 핫, 매운 키워드 들어간 제품 매출이 최근 수년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와, 이 정도면 우리 한국인들 거의 맵지광이 될 정도로 매운맛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지난해 덴마크 식품청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한 불닭볶음면도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이를 보통 맛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민족 왜 이렇게까지 매운 걸 좋아하게 된 걸까요? 요새 또 사회가 갑갑하고 뭐 어디든 살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식도락 쪽에서도 어드벤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약간의 뭐 경쟁까지도 하면서 더 극한에 도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극단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매운맛을 즐기는 것 우리 몸에는 괜찮을까요? 통각이라든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위장장애라든지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운 물질에 좀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까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몸에 스트레스를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운맛을 찾게 되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무기력함까지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울적할 때마다 기분 전환용으로 땡기는 매운 음식. 하지만 매운 걸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니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 신라면도 매운맛은 강해졌다. 다만 우리가 익숙해진 데다 다른 음식들이 워낙 다 매워져서 잘 모를 뿐이다. 오늘 얘긴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음식 얘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랩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의 롭스, 그리고 CJ의 올리브영. 이 3대 드럭스토어가 각축전을 벌이며 경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랄라블라는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고요. 롭스는 롯데마트 내에만 입점하는 쇼핑숍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한 브랜드는 아예 사라지고 한 브랜드는 몸집을 확 줄인 건데요. 3파전 끝에 뷰티 플랫폼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주인공,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이번에 최대 성적을 이뤘다는 올리브영. 지난해 총 매출액은 4조 7,899억 원.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여 개에 불과했던 매장 수는 약 1,300개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부츠, 미국의 원탑 드럭스토어 세포라도 짐싸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폭주기니처럼 질주하는 올리브영이지만 무려 10년 동안 적자를 냈던 흑역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9년 올리브영은 서울 강남에 매장을 열며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선 드럭스토어가 너무 생소했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선 약국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닌 것이 이게 뭐야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화장품을 사러 간다기엔 당시에 이미 백화점에는 고가의 화장품 매장들이, 길거리엔 일명 로드샵이라 불리는 브랜드 자체 숍이 있었잖아요. 마땅히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 가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정체성이 없었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작정하고 사람들이 매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PB 제품. 올리브영이 직접 브랜드를 출시하고 제품을 개발한 건데요. 웨이크 메이크, 라운드 어라운드 등 다수의 PB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PB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홍보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광고해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일반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제조사와 브랜드를 거친 뒤에야 올리브영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지만 PB 제품은 제조사를 거친 뒤 바로 매장에서 소비자를 만나 유통 마진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PB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심폐소생할 수 있게 된 이유, 바로 이거 사려면 올리브영 가야 돼 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건데요. 매장 설립 초기에 겪었던 애매했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한 겁니다. 이렇게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들인 올리브영. 고객 대응 방식도 다른 뷰티 브랜드와는 달랐습니다. 올리브영은 국내에 처음으로 발견형 쇼핑이라는 매장의 DP를 통해서 쇼핑이라는 개념을 선도했고요.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고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타 경쟁사보다 판매 방법을 자율적인 쇼핑으로 의도적인 전략으로 고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관심을 전달하는 하프 접객 방식이 성공의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드샵 브랜드가 많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작은 매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1:1 마킹은 기본이었고요. 또 어떤 브랜드는 컨셉에 충실해 손님들을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이런 접객 방식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우릴 자유롭게 해주는 올리브영의 컨셉이 잘 먹혔던 겁니다. 여기에 매장 내에서의 경험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명동, 성수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에서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닌 체험하듯 쇼핑하는 문화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올리브영은 2017년 온라인몰을 열고 이듬해인 2018년엔 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 시스템인 오늘 드림을 선보이는 등 발빠른 시장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오늘 드림 서비스는 23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 급증했고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온라인 주문의 절반 이상이 오늘 드림으로 처리될 정도입니다. 이런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결실을 맺어서요. 작년 기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요. 올리브영은 국내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젠 한국 필수 관광 코스로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치르기 위해 방한한 LA 다저스 팀 선수단 아내들이 올리브영 제품을 한아름 담아가기도 하고요. 내한했던 미국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콘서트에서 올리브영에서 쇼핑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런 외국인들의 구매 수요에 발맞춰 올리브영은 해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작년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올해 미국 매장 1호점을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계로도 쭉쭉 뻗어가는 올리브영이지만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은 그동안 납품업체들의 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등 여러 의혹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재작년엔 올리브영 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 감유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갑질 의혹이 불거져 소비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죠. 또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해도요. 뷰티업계 신흥 강자로 다이소가 떠오르고요. 무신사와 컬리에서도 뷰티라인 서비스를 런칭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여 앞으로 H&B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H&B 시장 1위 굳히기에 본격 해외 진출에 갈 길 바빠 보이는 올리브영. 성장만큼이나 책임있는 경영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업계 강자로서 소비자와 파트너사 모두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올리브영 자주 가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 이른 아침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요. 바로 품절됐다는 입간판까지. 이거 대체 뭘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가 싶은데 바로 이 작은 에코백이라고 합니다. 2.99달러,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인 이 에코백.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냐면요. 단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역의 모든 매장에서 완판됐다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웃돈이부터 1,700달러, 우리 돈으로 24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대요. Would you buy a single tote bag for $1,000? That's how much some of these Trader Joe's pastel tote bags are being resold for on eBay. 사실 이 에코백 올해 처음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길게 줄 서서 살 정도로 핫한 가방인데요. 도대체 이 가방 정체가 뭘까요? 궁금해진 크랩이 현지 교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에코백은 그 트레이더조 PB 상품인데 이번에 파스텔 톤이 나오면서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너무 인기가 치열하니까 1인당 2개로 판매 제한을 하고 있고, 트레이더조가 자체 제작 에코백을 판매한 건 사실 오래전인데요. 유독 지난해엔 미니 사이즈로 크기를 줄인 게, 올해는 알록달록한 파스텔 색상을 내놓은 게 주요하면서 소위 대박을 쳤다고 해요. 게다가 이 에코백 한정 판매에 오직 트레이더조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살 수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살 수 있고 또 온라인 구매가 안 되고 뭔가 여기 와야만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아서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도 에코백 대란에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실제로 SNS에는 이 가방을 샀다는 인증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외신은 이 에코백 열풍기에 뒤처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지난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스탠리 텀블러 열풍도 비슷한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 문화에 좀 더 관대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대세를 따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에코백이 유독 인기를 끈 이유 따로 있다는데요. 미국이 워낙 플라스틱 봉투를 엄청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쓰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기는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코백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에코백을 드는 자체가 의식 있는 소비자라는 이미지를 주다 보니 사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에코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생각하면 이렇게 대량 생산, 소비되는 흐름이 오히려 반환경적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트레이더조 에코백 장만 흐름, 마트가 그동안 구축해놓은 고품질 마트 브랜딩과 합쳐지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났다는데요. 브랜드가 주는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그런 게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1967년 설립된 트레이더조는 소수의 자체 브랜드 상품 위주로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형마트와 비교해 매장 규모와 제품 수 모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요. 남다른 것, 하지만 꼭 있어야 좋은 물품을 알차게 갖춰놓는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충성 고객들을 모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규모 대비 매출이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트레이더조 브랜딩 자체가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고 다시
자신은 이 트레이더조에 물건을 사용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트레이더조 가방을 되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시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소비자 심리와 SNS 열풍, 마트 전략이 맞물려 벌어진 이번 미국 에코백 대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내년에도 이 에코백 인기는 계속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서울의 한 마트, 유독 한 곳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여행 기념품으로 유명한 쌀과자, 아몬드 과자인가 싶은데 다름 아닌 쌀입니다. 아니 여행까지 와서 무슨 쌀을 사가는 건가 싶은데요. 去年は日本もこれぐらいでした。でも今上がったからやっぱり韓国2倍になっちゃう。今半額ぐらい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やはり安いのはメリットかなと思います。 현재 일본 쌀 가격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가는데요. 쌀 5kg 기준, 우리 돈으로 작년엔 26,600원 정도 하던 게 1년 만에 42,0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고요.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일본 쌀값은 무려 15주, 넉 달 가까이 계속 올라서요. 쌀값 통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크게 뛴 적도, 뛴 가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경우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쌀이 저렴한 한국에서 쌀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한국이 아닌 뭐 괌을 갔을 때 쌀이 확실히 일본보다 훨씬 싸가지고 캐리어만 비어 있었으면은 사오고 싶었다 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었습니다. 일본에 쌀을 들여가려면 한국에서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난달에만 119건이 발급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쌀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일본에선 쌀을 선물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 쌀 선물 받았다고 했었어요. 조그만하게 포장하는 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받는구나. 와, 일본 쌀 가격 엄청 올랐구나 싶긴 한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했을 땐 어느 정도인 걸까요?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막 오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마트에서 쌀 재고가 많이 없었어요. 그 난카이 대지진 그 뉴스 나올 때 워낙 좀 비축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후로부터도 계속 쌀은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계속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살 수 있다고 제한도 붙어 있고 집에서 4인 가족 이런 분들은 좀 타격이 크다고는 들었어요. 당장 올해부터 쌀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는데요. 동결은 둘째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일본 내에서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다들 언제 내리냐고 너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니까 근데 심지어 더 오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이 아무래도 좀 있죠. 다들 정확한 원인을 진짜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쌀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외식, 식품 물가도 줄줄이 올랐는데요.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주먹밥, 도시락은 물론이고 덮밥이나 초밥 같은 음식도 가격이 올랐고요. 또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인 편에 속했는데요. 쌀값이 폭등하면서 3%를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물가가 안 오르는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3%면 꽤 크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임금 상승률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가면 사실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여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집계는 아직 안 됐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일본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쌀 부족 때문에 비축미를 방출했는데요.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출하는 비축미가 모든 소비자에게 다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4만 톤 정도 비축미를 방출을 했는데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매업자에게 온 것은 전체의 0.3% 정도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축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협격인 JA 전농이 비축미 일부를 별도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쌀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쌀값이 더 오른 뒤 정부에 다시 팔 거라는 이야기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에 SOS를 쳤고요. 농협은 국산 쌀 2톤을 일본에 수출했지만 고작 2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추가로 22톤가량의 쌀을 수출할 예정인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35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일본은 시장 자체에 쌀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국 쌀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농협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쌀은 이미 품절이라 구매조차 못하는 상황이 됐죠. 이쯤 되면 왜 이렇게까지 쌀 가격이 뛰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 많습니다. 2023년 여름 역대급 폭염과 가뭄으로 수확량이 급감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엔저 영향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외식업 중심으로 쌀 소비가 확 늘어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는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은 중간업자들의 쌀 매입 경쟁이 좀 심해지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 부족해진 게 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자들이 차익을 노리고서 좀 쌀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쌀이 부족하게 된 게 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체가 고가의 차익을 노리고 쌀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 결과 쌀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현재 쌀값 폭등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쌀값 급등 현상, 단순 유통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일본의 쌀 감산 정책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쌀 생산 자체가 부족해져서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생겼다는 거죠.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그 결과 1969년 317만 헥타르였던 벼 재배 면적은 2023년엔 124만 헥타르까지 줄어들기도 했죠. 물론 2018년 정부 주도의 쌀 감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쌀 대신 보리나 밀, 대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확실히 끝났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농가 일손도 고령화돼 후계자가 줄어 농업정책의 실패가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참에 농업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현재 일본의 쌀 관련한 농업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감산 정책을 좀 재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사료용 공분의 10% 정도를 무조건 일본이 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쌀 생산을 좀 제한하지 말고 주식용 쌀을 늘리는 방안을 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본은 국제무역 규칙에 따라 쌀을 일정량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수입하는 쌀이 민간의 수요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지금처럼 쌀을 마냥 줄이기만 할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당장은 일본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쌀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쌀을 주식이었지만 쌀이 남는 형편이라고 생각해서 쌀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정책을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직접적인 우리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일본의 상황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로선 일본 내 쌀 가격이 쉽게 하락할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46년생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도 햄버거를 즐기기로 아주 유명하죠. We have Big Macs, we have Quarter Pounders with cheese, we have everything that I like that you like. 그런데 미국인에게 주식이나 다름없는 이 햄버거가 앞으로는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치약부터 비누까지 둘 때만 있으면 뭐든 잔뜩 사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왕창 오를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주장 미국 소비자들에게 통했던 걸까요? 실제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TV, 통조림, 샴페인, 한국산 화장품까지 품목도 다양한데요. 일부에선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휴지나 세제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I'm a diabetic, so using needles, disinfectant wipes, where they're largely manufactured in China, these are things that are likely to go up in cost. SNS 보면 커피 쟁여놨다는 미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해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가량을 커피에 지출하고 있지만 커피 원두 대부분을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두값은 1년 새 2배나 뛴 상황. 여기에 이들 나라에 10% 상호관세가 부과되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동네 작은 카페들도 곡소리가 나는 상황. 단골 손님 발길마저 뜸해졌고 커피를 주문해도 시럽이나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조금이라도 값이 싼 걸 찾는다고 합니다. We're going to raise prices on imports so that we try to guide people towards buying domestic, right? You can't do that with coffee. So you're just, I don't know how to say it politely. I mean, we're just getting screwed. 커피처럼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중 상당수가 수입산입니다. 파스타와 올리브유는 유럽, 아보카도는 멕시코, 새우는 에콰도르나 베트남에서 옵니다.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 패티를 만들 때 미국산 소고기와 지방이 더 적은 호주산 소고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They are completely reliant on our grass-fed beef that the American consumer is going to like. Paying more for their burgers or their steaks over the foreseeable future.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내야 하는 세금.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테고 결국 소비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000원짜리를 수입했다면 만약에 25%를 부과하게 되면 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이 25%가 오르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145%를 붙이면 24,500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90일간만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다.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건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관세 때문에 1년 생활비가 $3,800, 우리 돈 540만 원 가량이 더 들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If we have bills to pay, property taxes to pay, insurance to pay, everything, cost of living is going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And the fact that I have to pay 20% more, I don't know. 미국 중앙은행 수장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The only thing that's even are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월마트 등 미국 소매업체 대표들과 만난 뒤 변화 기류도 감지됩니다. 2-3주 내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당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면 매장이 텅텅 빌 거라는 소매업계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think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Clearly, the policies are absolutely erratic. There is no strategy.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주말마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When you voted for President Trump, that things were going to cost you more? I never thought I was going to lose this much money, this fast. I think he's doing the right thing. In order for us to get back where we need to be, he needs to get the money somewhere.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물가도 들썩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환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환율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입니다. 앞으로 환율은 1,500원, 1,600원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면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경제만큼은 확실히 자신 있다고 약속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하지만 취임 100일 만에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는 못 산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